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평화가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놓여 있어서 온몸이 땀에 젖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생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휴식처럼 말이죠.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고 하루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주어 꽉 쥐려 할수록 삶은 손가락 사이로 더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다는 건 참 묘한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기다려주지 않는 마감 기한에 쫓기며 늘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 삶을 걱정하죠. 그런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강물이 서두른다고 해서 더 빨리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인데 말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숨을 고를 순간이 필요하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고 고요하지만 제게 소중한 무언가를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당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도록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짧은 휴식과 자기 돌봄의 순간을 위해 댓글창에 작은 선물을 고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제가 여기서 당신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댓글에 간단히 평온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강계에 앉아 서두름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 발걸음이 아직 가볍고 제 대나무 지팡이가 갓베어낸 선명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을 때 저는 저 멀리 티베트 땅에 아주 높은 상이슬게 자리 잡은 작은 사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맑고 희박해서 손을 뻗기만 하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고 아침의 추위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치 일출을 보러 가자며 우리를 깨우는 옛 친구의 차가운 포옹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곳에는 눈가에 잡힌 주름이 사원이 소장한 수많은 경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노승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돌단상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광활한 푸른 공간의 고요를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에 걱정이 가득하고 무거운 가짐을 잔뜩 짊어진 한 서두르는 여행자가 노승의 가사 색깔이 돌의 회색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새로운 제자들을 사원으로 끌어들이려면 더 현대적인 것을 입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었죠. 노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호흡의 리듬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계곡 위로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구름을 계속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해가 지며 지평선을 짙은 오렌지색과 신비로운 보라색으로 물들일 때 그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새를 지나는 바람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길게 있는 돌멩이 하나가 시끄럽다고 투덜댄다고 해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지는 않는다고요. 그 말들은 제 기억 속 보드라운 상자 안에 보이지 않는 비단으로 감싸져 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는 시간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가 지닌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고요한 계곡에 살던 한 명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한 명인은 가사를 입은 승려도 먼지 쌓인 책에서 거창한 철학을 읊는 스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벤치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늘어서 있고 시간이 시계 보는 법을 잊은 채 영원히 낮잠을 자기로 결심한 것 같은 작은 마을에 살았죠. 그의 집은 밝은색 나무로 지어졌고 지붕은 두꺼운 지프로 덮여 있어 더운 날이면 햇살과 마른 들판의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명희는 마을을 둘러싼 숲의 나무 꼭대기에 첫 햇살이 닿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심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시끄러운 알람 시계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된 그의 몸은 마치 가을날 가지에서 떨어진 잎사귀가 땅에 닿기까지 서두르지 않고 유영하듯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에 앉아 거칠고 두꺼운 면 시트의 질감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굵고 마디마디에 끊임없는 노동과 세월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지만 자신이 다루는 재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천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소나무 바닥 위를 끄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큼이나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에 있는 작은 진흙 화덕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지나간 아침의 향기가 늘 머물러 있는 곳으로 마치 벽들이 지난 모든 겨울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의식은 마치 고요한 기도처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고리버들 바구니에서 마른 장아지들을 꺼내 껍질의 거칠음과 조각들의 가벼움 그리고 서로 부딪힐 때 나는 마른 소리를 음미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화덕 안에 작고 정교한 나무 오두막을 짓듯 장아지들을 세심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성냥을 그짜 잡고 떨리지만 용기 있는 불꽃이 피어올랐고 곧 기분 좋은 유칼립투스 연기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돌 굴뚝을 타고 회색 소용돌이를 그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막 춤추기 시작한 불꽃 위에 검은 무소의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주전자는 묵직하고 견고했으며 깊은 사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명희는 불과 세월이 남긴 그 작은 흉터들을 무척 아꼈는데 그것은 그 물건이 단 한 번도 뜨거움이나 물의 무게를 불평하지 않고 오랜 세월 자신의 소임을 정직하게 다해왔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그는 창가로 다가가 정원의 동백잎 위에 맺힌 이슬을 관찰했습니다. 새벽빛은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푸른색이었고 고요함은 너무나 깊어서 눈을 감으면 화덕에서 전해지는 첫 온기에 집의 나무가 미세하게 팽창하며 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느낌, 어제 숲에서 가져온 오크 통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산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먼 바람 소리처럼 낮게 웅성거리다 커질 때 한명희는 수제 도자기 사발에 담긴 차십 위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는 말라 비틀어져 말려있던 차십들이 뜨거운 물 속에서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꽃들처럼 서서히 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증기가 가느다란 기둥처럼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적셨고 거기엔 젖은 흙과 싱그러운 풀 그리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싹을 틔우는 생명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차사발을 감싸 쥐고 도자기의 온기가 피부를 통해 밤새 한기에 젖어있던 뼈마디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거나 몸을 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을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음미하며 뜨거운 액체가 타고 내려가며 선사하는 존재감과 안도감 그리고 절대적인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이미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어스름 속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웃들이 수군거릴까 봐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자신의 차와 화덕의 온기 그리고 피어나는 빛과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몸의 모든 세포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것을 느낀 한명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뿌리가 대지를 힘차고 사랑스럽게 감싸 안은 듯한 아주 크고 오래된 무화과나무의 인자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은 평화의 성소였습니다. 바닥은 항상 밝은색 톱밥이 얇게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따뜻하고 푹신하며 진한 향기를 내뿜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삼나무, 소나무, 오크나무의 향이 정지된 공기 속에 뒤섞여 한명이는 도시의 어떤 값비싼 향보다도 훨씬 훌륭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벽에 완벽하게 정렬된 도구들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땀으로 닳고 광택이 난 나무 손잡이의 끌들, 약한 빛 속에서도 예리하게 빛나는 톱날들, 지난 전투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묵직한 무소의 대패들. 그는 촉감과 진동, 무게만으로 그 도구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에게는 간단하지만 온 영혼을 쏟아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덕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놓을 오크 나무 벤치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그곳은 사람들이 노을을 보러 자주 가는 곳이었지만 편히 앉아 삶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업장 구석에서 몇 달간 잠자며 생명을 얻을 순간만을 기다리던 나무 한 조각을 골랐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밀도가 높으며 묵직한 오크나무로 나뭇결은 마치 고지도 속의 복잡한 강과 산의 그림 같았습니다. 한명희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고 대패질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리드미컬했고 마치 성스러운 춤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팔의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무게를 실어 도구를 밀어냈고 톱밥이 깔린 바닥을 두 발로 굳건히 지탱했습니다. 날이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는 끊김없이 맑고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쓱쓱쓱쓱 쌀종이처럼 반투명하고 어린아이의 곱슬머리처럼 말려있는 길고 얇은 나무 타래들이 바닥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며 그의 발걸음을 완화해주는 톱밥 카펫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희는 이따금 멈춰 서서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수평이 맞춰지고 있는 표면을 굳은 살 박인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부드러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재료와 교감하며 단련된 그의 손가락은 아주 미세한 불완전함이나 날의 절삭에 저항하는 거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부여된 형태를 받아들이기까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치 폭풍 후의 비밀을 간직한 채 감긴 눈처럼 보이는 나무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소리와 촉감에 몰입해 작업하고 있을 때 리 씨라는 이웃이 낮은 돌담 너머로 지나갔습니다. 리 씨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잠시도 지적 위거나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성급한 새들로 가득 찬 새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수확철 곡물 가격의 불확실성, 그리고 마치 세상이 자신의 끊임없는 판단에 의지해 돌아가기라도 하는 듯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울타리에 기대어 한명인이 일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한명인, 내 친구여, 왜 아무도 보지 않을 벤치 밑바닥을 샌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건가? 리 씨가 초조하고 거의 안쓰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밑바닥을 보려고 몸을 숙일 사람은 아무도 없네. 언덕 위에 앉을 사람들은 그저 벤치가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는지만 궁금해할 걸세. 자네는 영원히 숨겨질 부분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자네가 늙고 노망나서 느려졌다고, 시간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쓸데없는 일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거야.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경 쓰이지도 않나? 한명희는 대패질의 리듬을 멈췄습니다.
그는 도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 부드럽게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리씨를 맑고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어떤 짜증이나 설명하려는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곡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산들바람이 머리 위 무화과 나무 잎들을 흔들며 비단 종이가 구겨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십 소리는 마치 아침 고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업에 대해 자연이 보내는 끊임없고 부드러운 박수 같았습니다. 리씨, 한 명인이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 특유의 침착함을 담아 느릿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듬고 있는 이 오크 나무는 숲에서 이 강하고 단단한 목재가 되기까지 아마 80년 아니 100년은 자랐을 걸세. 이 나무는 가지를 휘게 만드는 끔찍한 폭풍우와 얼음이 자신을 부러뜨리려 했던 혹독한 겨울, 그리고 잎사귀가 갈증으로 시들었던 가뭄의 여름을 견뎌냈지. 나무는 언젠가 누군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해줄지, 혹은 가지에 앉은 새들이 자신의 너른 그늘에 고마워할지 생각하며 자라지 않았네. 그저 숲 한가운데서 무결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나무였을 뿐이지. 이제 내 손을 거쳐 벤치가 되고 있으니 나 역시 이 나무가 한 세기 동안 숲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이라네. 나는 밑바닥이 매끄럽다는 거라네. 내 손가락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그걸 느끼지. 벤치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만약 내가 단 1초라도 내 속도나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할 말을 걱정했다면 내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졌을 것이며 가장 섬세한 절삭의 순간에 내 손은 분명 떨렸을 걸세. 그러면 벤치는 비뚤어지고 영혼도 진실함도 없게 되겠지. 리씨, 나는 타인의 눈을 위해 일하지 않네. 나는 나무와 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이곳 내면에서 느껴지는 고요를 위해 일한다네. 타인의 의견은 무화과 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 소리를 내긴 하지만 나무의 깊은 뿌리를 바꿀 힘은 없지. 리씨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의구심과 그늘 가득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의 소란스러운 대화와 걱정거리 속으로 서둘러 소리내며 돌아갔습니다. 한 명이는 입술보다는 눈가에 더 진하게 번지는 미소를 아주 살짝 지어 보이고는 새롭게 채워진 평온함 속에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비단천처럼 아주 고운 사포를 집어들고 벤치의 둥근 모서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원형을 그리며 일정했고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잠든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사포와 나뭇결 사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는 오크나무 자체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별가루처럼 밝고 고운 먼지들이 피어올라 무화과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었고 작업장 바닥에 톱밥과 하늘을 잇는 듯한 황금빛 기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그 빛의 일부가, 그 먼지의 일부가, 그리고 그 오크 나무 조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늙음을 걱정하는 노인도, 칭찬이나 명성, 상을 바라는 장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샌딩하는 순수한 행위와 사포의 최면적인 소리, 그리고 거친 표면이 잘 익은 과일 껍질처럼 변해가는 질감만이 존재했습니다. 갑자기 작업장 구석에서 그림자 속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낯선 소리가 들려왔고 한 명인은 귀를 기울이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시간은 끝없는 여름의 푸른 하늘을 지나는 느리고 뚱뚱한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한 명인은 그 소리가 그저 톱밥 사이에서 잊힌 씨앗을 찾는 작은 다람쥐의 소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작은 생명의 소박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서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출 때 그는 자연스럽게 점심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평소 사랑에 맞지 않는 대지와 연결된 든든한 느낌을 주는 맨발로 뜨거운 땅을 밟으며 자신의 작은 텃밭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바질 향기가 따뜻하고 활기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돌수조에서 손을 씻으며 근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비누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작업의 흔적들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는 벤치를 만들 때처럼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채소들을 썰어 간단한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아낌없이 베푼 생생한 색깔들, 즉 당근의 강렬한 주황색, 시금치의 깊고 생생한 초록색, 무의 순수하고 견고한 흰색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나무 테라스의 투박한 벤치에 앉아 한 입 한 입을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씹으며 돼지가 오랫동안 길러낸 각 식재료의 진짜 맛과 질감,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둘러 먹으며 말을 내뱉고 다음 약속이나 마을에서 나눌 대화를 생각하느라 바로 눈앞에 펼쳐진 감각의 성찬을 완전히 놓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음식과 그것을 키운 햇살, 영양을 준 비, 그리고 오랫동안 지탱해준 대지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기는 더 묵직해졌고 근처 나무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는 대자연의 시간을 표시하는 리드미컬한 합창 같았습니다. 한명희는 이제 오일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듯한 오크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과 겨울의 차가운 빗줄기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줄 마감재를 바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나무 씨앗과 껍질을 사용해 직접 인내심을 갖고 만든 천연 오일을 사용했는데 거기서는 견과류와 숲 그리고 송진의 은은하고 맛있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면, 헝겊불 오일에 적셔 길고 유려하며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 오크 표면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평생 수만 번을 봐왔음에도 늘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포질 과정에서 창백하고 생기 없어 보였던 나무가 갑자기 선명하고 따뜻한 깊이감을 얻었습니다. 나뭇결은 어두워지고 빛나며 그 복잡함을 온전히 드러냈고 빽빽한 숲 한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침묵 속에 자라며 형성된 무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명희는 마치 사막의 태양 아래 긴 여행을 마친 뒤 갈증을 해소하듯 오일을 흡수하는 나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나 이제 막 잠에서 깬 귀한 손주를 어루만지듯 반복해서 헝겊을 문질렀습니다. 자신의 단단한 손 아래서 빛나는 벤치를 보며 한명희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활기찬 젊은 시절에 보았던 큰 도시나 마을의 수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겉면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게 칠하느라 정작 영혼의 나무는 메마르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방치하며 삶을 낭비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누가 더 위험 있는 집을 가졌는지, 누가 멀리서 가져온 비싼 천의 옷을 입었는지, 누구의 자식이 그 말을 더 많이 모았는지, 혹은 누가 일요일 사교 모임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걱정을 보았습니다. 한명인에게 이 모든 것은 첫 폭풍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인정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고귀하고 희귀한 나무 위에 싸구려 페인트를 두껍게 덧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페인트는 나무의 진짜 아름다움과 온기, 자국, 그리고 신성한 역사를 가려버립니다. 그의 손 아래에 있는 오크 나무는 중요해지거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페인트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수한 본질이 드러나고 박수를 갈구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보살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빛이 꿀물 같은 붉은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림자가 작업장의 흙바닥 위로 우아하게 길어질 때 벤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아주 소박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려는 과도한 장식도 없었고 세월의 먼지가 쌓이거나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방해할 만한 복잡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약간 각이진 튼튼한 4개의 다리와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줄 부드럽게 휘어진 넓은 좌석, 그리고 피곤한 허리 아래를 정확하게 받쳐줄 낮은 등바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요한 품격, 오래된 평화를 뿜어내는 듯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는 물건의 견고함과 무게를 느끼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언덕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길은 다져진 흙길이었고 밤이 다가오자 꽃잎을 닦기 시작하며 신선한 풀 내음을 풍기는 야생화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넓은 어깨에 느껴지는 벤치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무게는 기분 나쁜 피로가 아니라 정직하고 헌신적인 하루 작업의 결과물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전망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어떤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누군가 거기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을의 직조공인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잔디 위에 앉아 있었고 눈은 많이 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는 즉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의도했던 정확한 위치에 오크 벤치를 내려놓고 다리를 땅에 맞춘 뒤 하나에게 앉으라는 조용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지친 몸 아래로 새 나무의 단단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설이 내린 밤에 따뜻한 담요처럼 편안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사라지고 세상의 천장 위로 별들이 하나둘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희님, 하나가 상처 입은 새의 울음소리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 테피스트리가 충분히 화려하지 않다고, 양모 대신 실크를 써야 한다고, 주문 제작이 너무 느리다고들 해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도안을 바꾸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일하지만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늘 나쁜 말을 하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가위질을 해대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자라야 할지 모르는 나무가 된 기분이에요. 타인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명인님이 하루 종일 벤치 밑바닥이나 샌딩하고 있다고 미쳤다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실 수 있나요? 한 명이는 달이 창백하고 고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밤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제 젊은 직조공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벤치의 새 나무 향기를 맡았습니다. 하나야, 내 딸아. 그는 대지의 중심에서 나오는 듯한 다정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위를 보렴. 달은 우리가 봐달라고 빛나는 게 아니란다. 빛나는 것이 달의 본성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만약 마을 사람들이 오늘 달이 너무 창백하다거나 구름 뒤에 숨어 있다고 말한들 달은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빛을 바꾸지 않는단다. 달은 하늘 아래 있는 누군가의 소리침이나 찬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충실하며 길을 갈 뿐이야. 네가 피곤한 이유는 마치 네 것인 양 그들의 의견을 어깨에 메고 가려 하기 때문이란다. 그건 돌덩이 가득한 자루 같은 거야. 하지만 하나야, 그 돌들은 그들의 것이란다. 만약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려는데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것을 주려 했던 사람의 것이 되겠지? 악에 섞인 의견도 마찬가지란다. 네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말한 사람의 것이야. 그들은 이 벤치를 소박하다고 하고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하지. 하지만 보렴, 지금 이 벤치가 너를 어떻게 지탱해 주는지. 보렴, 벤치가 휴식처가 되기 위해 금조각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너는 이 오크 나무와 같단다. 하나야, 강한 결을 가졌고 너만이 아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배틀을 잡아본 적도 양모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 도안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라. 내 도안이 곧 내 진실이고 내 진실만이 네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다. 하나는 한 명인의 말이 마치 마른 땅에 비가 새우며 들듯 자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하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한 명인이 작업장에서 그토록 정성을 다해 만든 부드러움을 느끼며 벤치의 등바디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샌딩된 밑바닥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벤치가 안팎으로 위아래로 온전히 무결하다는 보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 명인이 자신의 작업을 존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돌덩이 자루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인님, 이제 알겠어요. 별빛을 반사하며 새롭게 빛나는 눈으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소음은 그저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일 뿐이에요. 뿌리는 제 것이고요. 한 명인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벤치가 자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를 그곳에 남겨둔 채 오크나무의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고유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오솔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흙길 위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지극히 확고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대지의 모든 구비와 돌멩이, 경사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는 것을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길 그 자체가 자신의 집이며 안식처이고 온전한 삶의 순간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작업장에 들어서자 점심때 태운 장작 향과 신선한 톱밥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며 옛 지인을 맞이하듯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오일 램프를 켜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아낌없이 고요하게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정교하고 차분한 움직임을 인도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새벽에 하루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의례적인 차분함으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도자기 대접에 시원한 물로 얼굴을 씻으며 피부에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안도감과 정직한 노동의 먼지를 씻어내는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박한 침대에 누워 몸이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돼지가 안아주는 것처럼 근육 하나하나가 풀리며 집 매트리스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에 몸을 맡기기 전 그는 거실 어딘가 숨은 곳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작고 리드미컬한 소리였지만 집안의 모든 공간을 순수한 생명의 진동으로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귀뚜라미는 마을의 누군가가 자신의 노래를 듣고 있는지, 자신의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화려한 꾀꼬리의 노래를 더 좋아하는지 묻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끌거나 공허한 찬사를 받기 위해 다른 밤의 존재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노래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귀뚜라미는 그저 밤의 포근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꼭 필요한 노래를 부르는 귀뚜라미일 뿐이었습니다. 한 명이는 침실의 어스름 속에서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 피곤했지만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좋은 피로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곳에 남아있을 무언가 진짜를 만들기 위해 하루를 보낸 사람의 피로였습니다. 그의 걱정거리는 가을날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마른 잎과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것들을 힘들이지 않고 실어가고 대지는 그것들을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는 서두르는 젊은이들의 판단도, 리씨의 끊임없는 소란스러운 불안도, 문 밖에서 밀고 들어오려 하는 세상의 무게도 잠자리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매끄럽고 완벽한 나무의 감촉과
저 고요한 언덕 위에 이제 어떤 지친 여행자나 세상의 요구에 짓눌린 영혼도 앉아서 눈을 감고 누구의 요구도 판단도 없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가 생겼다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만을 꿈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계곡의 깊은 고요와 오크나무의 향기 그리고 귀뚜라미의 정직한 노래에 안겨 한명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작업장 바닥에 평온하게 놓인 가느다란 나무 타래들만큼이나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삶의 순환은 늘 그렇듯 우아하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무소의 주전제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나고 도자기 안에서는 차잎이 피어날 것이며 한명이는 소박한 몸짓의 성스러운 반복 속에서 세상이 그 비친 듯한 서두름과 공허한 판단 속에서 종종 놓치곤 하는 모든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대패와 사포 그리고 수백 년 된 오크 나무 사이에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는 온 세상에 보여지거나 칭찬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의 빛과 진실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명인의 삶은 그렇게 산속 시냇물의 돌 사이를 서두르지 않고 흐르는 맑은 물줄기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언덕에 벤치를 놓은 지 몇 주가 지나자 가을이 숲을 구리와 고금의 빛깔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풍경은 따뜻한 색채의 살아있는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는 더 선선해졌고 아침에는 마을 집들을 신비롭고 아늑하게 감싸는 얇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한명이는 이 변화의 시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가을은 대자연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올 혹독한 겨울 동안 본질적인 것이 휴식하고 갱신될 수 있도록 마른 잎을 떨어뜨리는 때였죠. 그것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곧 닥칠 추위에 대비해 땔감을 준비하는 수렴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가 작업장에서 부러진 옛 망치를 대신하기 위해 직접 만든 새 망치의 자루를 닦고 있을 때 성문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주머니에 금시계를 찬 대도시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소문난 벤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 정원에 놓을 벤치 100개를 주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는 말을 쏟아내듯 빠르게 했고 한명인이 남은 생애를 사치스럽게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벤치를 한 달 안에 완성해 주길 원했고 한명인에게 더 싼 나무를 쓰고 금칠을 해서 더 비싸 보이게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명인은 조용히 끝까지 경청하며 느리고 일정한 동작으로 망치 자루를 계속 닦았습니다. 그는 천연 바니쉬의 향기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부자가 마침내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추자 한명인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한명인이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그러운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거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벤치 100개를 만드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한 번에 단 하나의 벤치만 만들 줄 알고 각각의 벤치는 나무가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제가 싼 나무를 쓰고 금칠을 한다면 저는 재료와 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언덕 위의 벤치가 특별한 이유는 제가 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의 시간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사고 싶어 하지만 평화는 도매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마친 작업의 고요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지요. 당신이 제안한 돈은 큰 액수지만 오크 통나무가 제 손 아래서 휴식처로 변해갈 때 제가 느끼는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숲의 향기를 모르는 동전들과 맞바꾸어 당신의 서두름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이곳에서 제 톱밥과 차와 함께 제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명인이 기회를 모르는 바보라고 설득하려 애썼지만 그의 말들은 천년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한명인의 평온함에 부딪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화가 나서 서둘러 마차를 몰고 떠나버렸고 그가 일으킨 먼지는 곧 다시 흙길 위로 가라앉았습니다. 한명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작업대의 먼지를 닦아내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삶의 진짜 기회란 자신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하기 위해 진실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뒤에 숨어 대화를 엿듣던 리 씨가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작업장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한명인, 자네 정말 완전히 미쳤군. 그는 눈이 튀어나올 듯 소리쳤습니다. 방금 문 앞까지 찾아온 엄청난 행운을 쫓아버렸단 말인가. 그 돈이면 자네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자네가 거상, 주상의 제안보다 가난을 선택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그들이 자네를 비웃을 걸세.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할 거야. 한명인은 잠시 손질을 멈추고 작업장 구석에서 다시 씨앗을 찾고 있는 작은 다람쥐를 가리켰습니다. 리씨, 내 오랜 친구여, 저 다람쥐를 보게. 저 친구는 오늘과 겨울을 날 만큼의 씨앗만 있으면 충분하다네. 만약 저 다람쥐가 숲의 모든 씨앗을 한꺼번에 모으려 한다면 그것들을 보관할 곳도 없을 것이고 다른 이들이 훔쳐갈까봐 하루 종일 자신의 보물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낼 걸세. 나뭇가지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털에 닿는 햇살을 느끼지도 못하겠지. 행복한 다람쥐가 아니라 불행한 씨앗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네. 나에게는 집과 화덕, 차와 나무가 있네. 돈이 지금 내가 가진 것 외에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타인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이란 구름의 그림자와 같아서 지금은 여기 있어도 곧 바람에 쓸려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네. 리씨, 나는 타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네. 나는 내 자신의 고유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네. 비웃게 두게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 망치 자루의 부드러움을 뺏어가지는 못하니까. 리씨는 그 깊은 평온함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해져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초조함으로 떨리는 자신의 손을 본 뒤 무화과나무 뿌리처럼 견고한 한명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리 씨는 깊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명인이 거절한 돈 때문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가 가진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한명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마음속 새들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며 자신도 몰랐던 고요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한명인의 남은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물들었고 피부에는 지혜의 길 같은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직조공 하나는 이제 온 계곡에서 유명한 테피스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평온함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리듬으로 일했고 누군가 늦는다고 불평하면 그저 미소 지으며 양모에게는 숙성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한명인은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자주 언덕의 벤치에서 만나 별을 보며 삶의 작은 것들, 즉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느라 바쁜 대부분의 사람이 무시하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벚꽃이 마을을 분홍색과 하얀색 카펫으로 덮었을 때 한명인은 손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차사발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체란 도구와 같아서 오래 사용하면 결국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목공일을 가르치기 시작한 마을의 고아 청년 코지를 불렀습니다.
포지는 말수가 적고 손이 강하며 세밀한 부분을 관찰할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포지야, 내 아들아. 한 명인이 기력이 없지만 다정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네가 처음으로 혼자 벤치를 완성하는 날이 될 거다. 나는 그저 여기 그늘에 앉아 네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마.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렴. 시계를 보지 말고 나무의 결을 보거라.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지 말고 50년 후에 네 벤치에 앉아 쉴 사람의 휴식을 생각하렴. 나무는 네 마음을 느낀단다, 코지야. 네 마음이 급하면 나무는 갈라질 것이고 네 마음이 평온하면 나무는 영원히 될 것이다. 코지는 한 명인의 세심하고 사랑 어린 시선 아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은 가르침의 힘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코지의 벤치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명인의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엔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명인은 나무 위로 손을 쓸어보며 마감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비밀을 배웠구나, 코지야. 한 명인이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무결함이 깃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이 벤치를 언덕으로 가져가 내 것 옆에 두거라. 평화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며 침묵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함께 두도록 해라. 그날 밤 한 명인은 잠이 들었고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떠났습니다. 떠들썩함 없이 고요하게 만물의 리듬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말이죠. 온 마을이 그의 떠남을 슬퍼했고 늘 초조해하던 리씨조차 눈물을 흘리며 한 명인이 자신이 알던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스승의 몸을 덮기 위해 순백의 순수한 양모 망토를 짰고 코지는 그를 품에 안고 커다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식처까지 옮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언덕에 올라 오크벤치 2개 중 하나에 앉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시간이 멈추고 고민들이 작아 보이며 세상의 목소리가 먼 속삭임처럼 변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감고 나무와 송진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신다면 여전히 리드미컬하고 부드럽게 작업하는 대패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쓱쓱쓱 진짜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혼의 부드러움과 평온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평온하게 걸어가세요. 한 명인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화는 당신을 관찰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소모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 오크 벤치처럼 당신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마침내 자신의 고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질 때면 이곳 안식처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면서 온 하늘을 비추는 호수처럼 마음을 쉬게 하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숨고를 틈을 주었다면 댓글에 평온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느라 지친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고정 댓글에 준비한 선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화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